시험장 문이 닫힙니다. 어서 들어오시오. 3년을 굶어가며 준비한 과거 시험. 시험장 문이 닫히려는 그 순간 한선비가 돌아섰습니다. 울부짖는 할머니 하나를 두고 차마 발걸음을 옮길 수 없었던 것이지요. 그렇게 선비는 과거 시험 대신 할머니의 손자를 찾아 사흘을 헤맸습니다. 그런데 그 사흘이 선비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과연 그 사흘 동안 어떤 일들이 펼쳐졌을까요? 오늘도 야단 보따리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가 지속될 수 있게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럼 보따리 속 옛날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충청도 공주 땅에 이학수라는 선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선비라 하기엔 집이 너무 가난했습니다. 담장은 반쯤 무너져 있었고 지붕의 이형은 군데군데 빠져 하늘이 보였습니다. 마당이라고 해봐야 달 2마리가 쪼아 먹을 것도 없이 헐벗은 땅떼기뿐이었지요. 이학수의 아버지는 원래 고을에서 이름난 선비였습니다. 학문이 깊고 글씨가 뛰어나 사방에서 가르침을 청할 정도였지요. 그러나 10년 전 갑작스레 병을 얻어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은 것은 빚더미와 어린 아들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어머니 윤 씨가 모든 것을 짊어졌습니다. 새벽이면 남의 집 빨래를 하고 낮이면 삭바느질을 했습니다. 손끝이 갈라지고 허리가 굽어가는 줄도 모르고 바늘을 놀렸습니다. 오직 하나, 아들이 과거에 급제하여 이 가난에서 벗어나기를 바랐기 때문이었습니다. 학수는 그런 어머니의 등을 보며 자랐습니다. 밥 대신 죽을 먹는 날이 태반이었으나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나무를 하고 밤이면 호롱불 아래 글을 읽었습니다. 한겨울 손끝이 얼어붙을 잡을 수 없을 때면 입김으로 녹여가며 글씨를 썼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저 집 아들, 재주는 있다만 과거에 갈 노잣돈이나 있을까. 3년 전에도 한양 갈 돈이 없어 포기했다면서. 그래도 글 읽는 소리가 밤마다 들리더라. 대단한 놈이야. 학수에게는 스승이 한 분 있었습니다. 고을 동쪽 언덕 위에 작은 서당을 짓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오훈장이었습니다. 머리가 하얗고 허리가 굽었지만 눈빛만은 형형한 노인이었지요. 학수의 아버지와 동문수학한 사이라 학수를 제 자식처럼 아꼈습니다. 어느 날 학수가 서당을 찾았습니다. 훈장님, 이번에야말로 한양에 가겠습니다. 오 훈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노잣돈은 마련했느냐? 어머니께서 3년간 모은 돈이 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학수의 눈이 단단하게 빛났습니다. 이번에 급제하지 못하면 어머니께 더는 짐이 될 수 없습니다.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오 훈장이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한동안 학수를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학수야. 예, 훈장님. 사람의 가치는 과거 급제에 있지 않느니라. 사람다운 행실, 그것이 진짜 벼슬이니라. 학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훈장님 말씀은 알겠으나 저는 과거에 급제해야만 합니다. 급제해야 어머니를 편히 모실 수 있고 이 가난을 끝낼 수 있습니다. 오 훈장이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 내 효심은 알겠다. 하지만 한양 가는 길에 기억해라. 길에서 만나는 것들이 때로는 시험장보다 큰 시험이 될 수 있느니라. 학수는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공손히 절을 올리고 서당을 나섰습니다.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매화가 막 피기 시작하는 이른 봄이었습니다. 출발 전날 밤이었습니다. 어머니 윤 씨가 보따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안에는 누런 한지에 싼 엽전 꾸러미와 볏짚으로 싼 주먹밥 4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3년 동안 모은 전부다. 윤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양까지 사흘 길이니 주먹밥은 하루에 하나씩만 먹거라. 돈은 과거 치르는 데 쓰고 남으면 주막비로 아껴 써라. 학수가 보따리를 받으며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거칠었습니다. 마디마디 굳은 살이 박여 있었고 손톱은 짧게 닳아 있었습니다. 학수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어머니, 반드시 급제하여 돌아오겠습니다. 가거라. 몸 조심하고. 윤 씨가 돌아서며 앞치마로 눈물을 훔쳤습니다. 학수는 그 등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반드시 이 가난을 끝내겠다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튿날 새벽 학수는 길을 나섰습니다. 낡은 집신의 보따리 하나를 등에 지고 한양을 향해 걸었습니다. 가끈이 끊어져 노끈으로 대신 묶은 갓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도포 소매 끝은 헤어져 있었고 데님은 색이 발해 있었습니다. 누가 보아도 가난한 선비였습니다. 길 위에서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습니다. 주먹밥을 아껴 먹으며 하루에 80리씩 걸었습니다. 발바닥에 물집이 잡혔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해가 질 무렵이었습니다. 한양 남대문이 저 멀리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학수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드디어 한양이었습니다. 한양은 시끌벅적했습니다. 과거 시험이 내일 모레로 다가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전국 8도에서 올라온 선비들이 저마다 책을 들고 골목을 메웠습니다. 주막마다 빈방이 없어 마루에서 새우잠을 자는 이도 있었지요. 학수는 싸구려 주막을 찾아 짐을 풀었습니다. 방이라기보다 광에 가까운 좁은 칸이었지만 지붕이 있으니 좋겠습니다. 보따리에서 마지막 주먹밥을 꺼내 반만 먹고 나머지는 아꼈습니다. 그리고 호롱불을 켜고 마지막 밤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옆방에서 호탕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하하, 이번 시험은 따놓은 당상이지. 학수가 고개를 돌리자 옆방 문이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안에는 비단 도포를 입은 선비가 술상을 앞에 놓고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이 희고 통통하여 먹을 것 걱정은 해본 적 없는 인상이었지요. 그 선비가 학수를 발견하고 손짓했습니다. 이보시오, 옆방 선비 어디서 오셨소? 학수가 자리에서 일어나 가벼이 읍을 했습니다. 충청도 공주에서 왔습니다. 오호, 나도 충청도라오. 천안 박치근이라 하오. 박치근이 술잔을 들어 보이며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아버지가 천안에서 제일 가는 부자라오. 하하. 이번 과거 어떻소? 자신이 있소? 학수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박치근이 학수의 행색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낡은 도포, 끊어진 가끈, 헤어진 소매. 입꼬리가 실룩거렸습니다. 허, 고생이 많으시구려. 내 술이라도 한 잔 드리리다. 박치근이 술잔을 내밀었으나 학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감사하오만 내일 모레 시험이니 공부를 해야 합니다. 공부. 하하. 박치근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공부만으로 되는 세상이 아닌데. 학수는 그 말을 흘려들었습니다. 다시 책 앞에 앉아 글줄을 따라 읽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의 거친 손이 떠올랐습니다. 3년간 모은 돈.
마지막 기회. 지금 이 시간이 어머니의 등에 진 세월이었습니다. 다음 날, 학수는 새벽같이 일어나 시험장 주변을 살폈습니다. 성균관 근처 넓은 마당에 시험장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관리들이 분주히 오가고 포졸들이 입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이곳에서 시험을 치르겠구나. 학수가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시험 전날 학수는 하루 종일 책을 놓지 않았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려도 호롱불 아래 앉아 있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바람이 차가워졌습니다. 학수는 어머니가 싸준 보자기를 어깨에 두르고 마지막 글줄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동이 텄습니다. 과거 시험 날이 밝았습니다. 학수는 세수를 하고 도포 매무새를 가다듬었습니다. 비록 낡았지만 단정하게 선비답게 보따리에서 벼루와 먹과 붓을 꺼내 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주막을 나섰습니다. 거리에는 이미 선비들이 가득했습니다. 모두 시험장을 향해 걸음을 재촉하고 있었지요. 비단 도포에 새갓을 쓴 양반 자제들이 하인을 거느리고 가는가 하면 학수처럼 헌집신에 보따리 하나 든 가난한 선비도 있었습니다. 박치근이 뒤에서 학수의 어깨를 쳤습니다. 이 선비, 오늘이요, 떨리지 않소. 마음을 비우고 임하겠습니다. 허허, 역시 고지식하시구려. 박치근이 앞장서서 걸어갔습니다. 학수도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시험장이 코앞이었습니다. 대문이 활짝 열려 있었고 관리가 명부를 들고 이름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학수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3년. 이 순간을 위한 3년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시험장 앞 길바닥에서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점점 또렷해졌습니다. 늙은 여인의 울음소리였습니다. 학수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길 한쪽에 할머니 한 분이 주저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허리가 굽은 노인이었습니다. 빛바랜 삼배 저고리에 갈색 무명 치마를 입고 있었습니다. 헌 미투리를 신었고 흰 머리카락은 비녀 하나 없이 천으로 동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울면서도 허리를 고추 세우려 하는 모습에 묘한 기품이 느껴졌습니다. 손자야, 돌아, 우리 돌아. 할머니가 하늘을 향해 울부짖었습니다. 돌아가 없어졌어요. 제 손자를 잃어버렸어요. 아이고, 아이고. 지나가던 선비들이 힐끗 쳐다보고는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누구 하나 멈추는 이가 없었습니다. 과거 시험이 코앞인데 남의 일에 신경 쓸 겨를이 없었던 것이지요. 누가 좀 도와주시오. 제 손자를 찾아주시오. 할머니가 지나가는 사람들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그러나 모두들 손을 뿌리치고 갔습니다. 귀찮게 시리 비켜요 할멈. 시험에 늦겠소. 포졸에게 가보시오. 할머니의 손이 허공을 쥐었습니다. 눈물이 주름진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학수의 발이 멈췄습니다. 가슴이 아렸습니다. 고향에 두고 온 어머니가 떠올랐습니다. 만약 어머니가 저렇게 길바닥에서 울고 있다면, 만약 어머니가 저렇게 도움을 청하는데 아무도 멈추지 않는다면, 학수가 할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할머니, 무슨 일이십니까? 할머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범벅의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형형했습니다. 주름이 깊었지만 피부가 고와 젊은 시절 미인이었음이 짐작되는 얼굴이었습니다. 오른쪽 눈가에 큰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손자가 없어졌습니다. 할머니가 학수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7살 난 아이입니다. 이름은 도리라 하옵니다. 머리카락이 수처럼 까맣고 곱슬기가 있습니다. 목에 옥패를 하나 걸고 있었습니다. 어제 저녁까지 함께 있었는데 오늘 아침에 일어나니 사라졌습니다. 학수가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과거 시험장 대문이 보였습니다. 관리가 큰 소리로 외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소. 늦는 자는 입장 불허하오. 선비들이 우르르 문 안으로 밀려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학수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지금 가야 합니다. 지금 들어가야 합니다. 3년입니다. 어머니의 3년입니다. 그런데 손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할머니의 손이 어머니의 손과 같았습니다. 마디마디 굳은 살이 박여 있었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박치근이 뒤에서 학수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이선비 뭘 하시오? 어서 들어가야지. 할멈은 포졸에게 맡기면 돼요. 우리가 할 일이 아니오. 학수가 할머니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절박함이 가득한 눈이었습니다. 세상에 의지할 곳 하나 없는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할머니 포졸에게 말씀하시면. 포졸이요? 할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젯밤에 포졸에게 말했습니다. 알아서 찾아보겠다 하고는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늙은이 하나가 아이 하나 잃은 것쯤 대수롭지 않은 모양이지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그 아이밖에 없습니다. 그 아이가 이 세상에서 저의 전부입니다. 학수의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시험장 문이 닫힙니다. 관리의 외침이 들려왔습니다. 박치근이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이학수, 지금 안 가면 끝이요. 3년을 버리려 하시오. 학수의 다리가 떨렸습니다. 3년. 어머니의 3년. 갈라진 손끝. 굽어진 허리. 새벽마다 빨래를 하던 어머니. 밤마다 삭바느질을 하던 어머니. 그런데 눈앞에 이 할머니도 누군가의 어머니였습니다. 누군가의 할머니였습니다. 손자 하나를 잃고 세상이 무너진 사람이었습니다. 학수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시험장이 아닌 할머니 쪽으로. 박치근이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선비 미쳤소. 지금 돌아서면 3년이 허사가 돼요. 어머니한테 뭐라 하려고. 학수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어머니라면 이해하실 겁니다. 그 말에 박치근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학수가 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손자를 찾아드리겠습니다. 할머니가 학수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눈물 사이로 놀람이 스쳤습니다. 선비님, 시험을. 사람이 먼저입니다. 학수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눈빛이 단단했습니다. 뒤에서 시험장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무거운 소리였습니다. 3년의 문이 닫히는 소리였습니다. 학수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학수의 손을 잡고 엉엉 울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선비님. 이 늙은 것을 위해 시험을 버리시다니. 학수가 할머니를 부축하여 일으켰습니다. 할머니, 올 시간에 아이를 찾아야 합니다. 도리가 마지막으로 있었던 곳이 어디입니까? 할머니가 눈물을 훔치며 대답했습니다. 남대문 안쪽 골목에 있는 싸구려 주막이옵니다. 어젯밤같이 잠이 들었는데
새벽에 일어나 보니 아이가 없었습니다. 아이가 혼자 나갈 만한 아이입니까? 아닙니다. 겁이 많아 제 치마폭을 놓지 못하는 아이입니다. 누군가 데려간 것이 틀림없습니다. 학수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아이를 데려갈 만한 사람이 있습니까? 할머니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있습니다. 있습니다만 그것은 좀. 학수가 기다렸습니다.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이를 찾아주십시오. 아이가 다칠까 겁이 납니다. 학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먼저 주막으로 가보지요. 두 사람은 남대문 안쪽 골목으로 향했습니다. 시험장 앞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 먼지가 일었습니다. 선비들이 버리고 간 종이 한 장이 바닥에서 뒹굴었습니다. 학수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할머니의 팔을 부축하며 골목을 걸었습니다. 해는 아직 높았습니다. 사흘의 시간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주막에 도착했습니다. 남대문 안쪽 골목 끝에 자리 잡은 허름한 주막이었습니다. 기둥이 비뚤어져 있었고 처마 밑에 거미줄이 쳐져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술 냄새와 축축한 흙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주모가 붓두막 앞에서 국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살이 찐 안악이었습니다. 주모, 어젯밤 이 할머니와 함께 묵었던 아이를 보셨소? 학수가 물었습니다. 주모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아이요? 아, 그 까만 머리 꼬맹이? 새벽에 소리가 나서 나와봤더니 아이가 울고 있더라고요. 학수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아이가 울고 있었다고요. 그 다음은요? 그러니까 그게. 주모가 머리를 긁적였습니다. 사내 하나가 와서 아이를 데려갔어요. 아이가 울면서 싫다고 했는데 그 사내가 달래더니 안고 같이 뭐해요. 사내라니. 어떤 사내였소? 떡 벌어진 어깨에 키가 작고 얼굴에 칼자국 흉터가 있는 사내였어요. 왼쪽 눈 위에 흉터가 쭉 나 있어서 험상궂어 보이더라고. 학수가 할머니를 돌아보았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입술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그 사내를 아십니까? 할머니가 두 손을 꽉 쥐었습니다. 막쇠. 떨리는 목소리로 이름 하나를 뱉었습니다. 그 자의 이름은 막쇠입니다. 누구의 사람이요? 할머니가 눈을 감았습니다. 오래 침묵했습니다. 선비님, 할머니가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길고 복잡합니다. 제가 누구인지 도리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 아이를 왜 빼앗으려 하는지. 하지만 지금은 아이를 찾는 것이 먼저입니다. 도리를 찾으면 모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막쇠라는 자가 간 방향을 아시오? 주모가 끼어들었습니다. 동쪽으로 갔어요. 동대문 쪽이요. 그런데 그 산에 이상한 게 있었어요. 이상한 게요? 아이를 안고 가면서 자꾸 뒤를 돌아보더라고요. 뭔가 꺼림칙한 표정이었어요. 나쁜 짓을 하는 사람 얼굴이 딱 그런 거잖아요. 학수가 턱을 만졌습니다. 생각에 잠겼습니다. 동대문 쪽이라. 한양 동쪽은 성 밖으로 나가는 길이었습니다. 만약 아이를 한양 밖으로 데려간다면 찾기가 훨씬 어려워질 것이었습니다. 서둘러야겠습니다. 학수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잠깐, 선비님. 주모가 학수를 불러 세웠습니다. 하나 더 있어요. 그 사내가 떨어뜨리고 간 것이 있는데. 주모가 붓두막 옆에서 작은 천 조각을 꺼냈습니다. 손바닥만 한 크기의 비단 조각이었습니다. 진한 자주색 비단이었고 가장자리에 금실로 수놓은 문양이 있었습니다. 학수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것은 아무나 쓰는 천이 아니었습니다. 자주색 비단에 금실 수놓기라니. 대갓집, 그것도 아주 높은 품계의 양반가에서나 쓰는 것이었습니다. 학수가 할머니를 돌아보았습니다. 할머니의 눈에 복잡한 감정이 스쳤습니다. 분노와 슬픔과 두려움이 뒤섞인 눈빛이었습니다. 할머니, 학수가 나직이 불렀습니다. 이 비단은 보통 집 것이 아닙니다. 할머니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학수는 더 캐묻지 않았습니다. 비단 조각을 품에 넣었습니다. 가시지요. 시간이 없습니다. 두 사람은 동대문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한양의 골목은 미로처럼 복잡했습니다. 사람들이 바글거리는 저작거리를 지나고 좁은 뒷골목을 누볐습니다. 학수는 길을 가며 만나는 사람마다 물었습니다. 혹시 까만 머리 곱슬곱슬한 아이를 안고 가는 사내를 보셨소? 왼쪽 눈 위에 칼자국 흉터가 있는 사내요. 대부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나 학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 또 한 사람. 다리가 아프도록 걸으며 물었습니다. 해가 중천을 넘기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지쳐 비틀거렸습니다. 학수가 얼른 부축했습니다. 할머니, 잠시 쉬어 가시지요. 안 됩니다. 도리를 찾아야 합니다. 할머니가 쓰러지시면 아이를 찾을 수 없습니다. 잠시만 쉬십시오. 길가 느티나무 그늘에 할머니를 앉혔습니다. 학수가 품에서 아까 남겨둔 주먹밥 반쪽을 꺼냈습니다. 마지막 남은 먹을거리였습니다. 드십시오. 할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선비님이 드시오. 선비님은 아침도 못 드셨을 텐데. 저는 괜찮습니다. 학수가 할머니의 손에 주먹밥을 쥐어 주었습니다. 기운을 차려야 아이를 찾습니다. 할머니가 주먹밥을 받아 들고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뚝뚝 흘리며 한 입 빼어 물었습니다. 선비님, 예. 왜 이러십니까? 예. 과거를 버리고 모르는 늙은이의 손자를 찾아 헤매는 게 말이 됩니까? 학수가 먼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시험장 쪽이었습니다. 지금쯤 선비들은 답안지를 쓰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박치근도 의기양양하게 붓을 놀리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말이 안 되지요. 학수가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할머니를 보는데 제 어머니가 보였습니다. 눈앞에서 우는 사람을 두고 가는 것은 제가 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할머니가 학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선비님, 예. 이름이 어찌 되시오? 이학수라 합니다. 할머니가 그 이름을 입 안에서 되뇌었습니다. 이학수. 무언가 가슴에 새기듯 중얼거렸습니다. 참으로 따뜻한 사람이구나. 그 말을 뒤로하고 두 사람은 다시 길을 나섰습니다. 아직 해가 남아 있었습니다. 사흘 중 첫째 날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도리는 여전히 오리무중이었습니다. 동대문 근처 저작거리에 다다랐을 때였습니다. 떡 장수 안악이 좌판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학수가 다가가 물었습니다.
혹시 오늘 새벽에 아이를 안고 가는 사내를 보셨소? 얼굴에 칼자국 흉터가 있는 사내요. 떡 장수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아, 그 사내 봤어요. 새벽녘에 아이를 안고 동대문 쪽으로 갔는데 아이가 울어대니까 입을 막고 뛰어가더라고요. 나는 또 인신매매하는 줄 알고 소리를 질렀는데 사내가 워낙 빨라서 학수의 눈이 빛났습니다. 동대문 밖으로 나갔소. 아니요, 그것이. 동대문 앞에서 왼쪽으로 꺾어서 북촌 쪽으로 갔어요. 뒷골목으로 사라졌지요. 북촌. 한양에서도 양반들이 모여 사는 고급 주거지였습니다. 학수의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자주색 비단 조각, 금 실수 놓기, 그리고 북촌. 이것은 단순한 유괴가 아니었습니다. 아이를 빼돌린 자는 북촌에 사는 대갓집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학수가 할머니를 돌아보았습니다. 할머니의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알고 있으면서도 말하지 못하는 얼굴이었습니다. 학수가 결심했습니다. 할머니가 말해줄 때까지 기다리되 아이를 찾는 것을 멈추지 않겠다고. 상대가 누구든 대갓집이든 권력자든 아이를 빼앗은 것은 옳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북촌으로 가겠습니다. 학수의 목소리가 단단했습니다. 누가 데려갔든 반드시 찾아내겠습니다. 할머니가 학수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선비님, 상대가 만만치 않습니다. 이것은 선비님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위험한 일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학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가겠습니다. 아이가 무섭고 추울 것입니다. 겁 많은 아이라 하셨지요. 지금 얼마나 무서울지 생각하면 한시가 급합니다. 할머니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고마움과 미안함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선비님, 고맙습니다. 가시지요. 두 사람은 북촌을 향해 걸었습니다.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날 해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북촌 골목에 들어서자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기와지붕이 가지런히 늘어서 있었고 담장이 높았습니다. 골목이 깨끗하게 쓸려 있었고 곳곳에 살인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지나다니는 사람도 깔끔한 차림이었습니다. 학수의 낡은 도포가 눈에 띄었습니다. 지나가는 양반이 학수의 행색을 보고 코웃음을 쳤습니다. 학수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골목을 누비며 하인들과 행상인들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칼자국 흉터가 있는 사내를 아시오? 키가 작고 어깨가 딱 벌어진. 대부분은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 골목에서 물장수 노인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칼자국 흉터, 혹시 막쇠를 말하는 거요? 학수의 귀가 번쩍 섰습니다. 막쇠를 아시오? 알다 마다요. 이 동네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지. 정대제학댁 안살림을 관장하는 민씨, 마님의 심부름꾼 아니오. 정대제학. 학수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대제학이면 조선에서 학문의 최고봉이었습니다. 과거 시험을 주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오늘 학수가 치러야 했던 그 시험의 시험관이었습니다. 학수가 할머니를 돌아보았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에 체념 같은 것이 떠올라 있었습니다. 할머니. 학수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정대제학과 어떤 관계이십니까? 할머니가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정희영은 제 아들입니다. 학수가 숨을 삼켰습니다. 그리고 도리는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리는 휘영이의 아들입니다. 제 손자이지요. 대제학의 아들이 왜 길바닥에서 서자이기 때문입니다. 할머니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이야기를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7년 전 일입니다. 휘영이가 아직 부재학이던 시절 기방에서 향이라는 기녀를 만났습니다. 향이는 마음이 곱고 노래를 잘하는 아이였지요. 둘 사이에 아이가 생겼습니다. 그것이 도리입니다. 할머니가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그런데 본부인 민 씨가 알게 되었습니다. 민 씨는 한양에서도 손꼽히는 세도가의 딸이었습니다. 자존심이 하늘을 찌르는 여인이었지요. 민 씨는 향이를 내쫓았습니다. 갓난아이를 아는 채로요. 그럼 향이는 쫓겨난 뒤 병을 얻어 도리가 3살 때 세상을 떠났습니다. 죽으면서 도리의 목에 옥패 하나를 걸어주었지요. 정씨 가문의 가보인 옥패입니다. 이것이 있으면 정씨의 피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학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처음에 도리의 특징을 말할 때 목에 건 옥패를 언급했던 것이었습니다. 그 뒤로 어찌 되었습니까? 제가 도리를 데려와 몰래 키웠습니다. 아들에게도 알리지 않고 한양 변두리에서 저와 도리 단둘이 살았습니다. 민 씨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였지요. 그런데 민 씨가 알아낸 것이요? 그렇습니다.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며칠 전 막쇠가 우리 집 근처를 어슬렁거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불안해서 도리를 데리고 주막으로 옮겼는데 그래도 찾아낸 것입니다. 학수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7살 아이를 새벽에 채어간 것이었습니다. 입을 막고 끌고 간 것이었습니다. 민 씨가 도리를 어찌하려는 것입니까? 할머니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모릅니다. 그것이 가장 무섭습니다. 민 씨에게는 자식이 없습니다. 만약 도리가 정씨 가문의 유일한 핏줄이라는 것이 세상에 알려지면 민 씨의 입지가 위태로워집니다. 그 여인이 그것을 가만두지 않을 것입니다. 학수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권력, 체면, 가문, 그런 것들 때문에 7살 아이의 목숨이 위험한 것이었습니다. 할머니, 대제학 나리는 이 사실을 모르십니까? 할머니가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알면서 모른 척하는 것이지요. 제 아들은 벼슬이 목숨보다 소중한 사람입니다. 민 씨의 친정이 조정에서 막강한 세력을 가지고 있으니 민 씨와 맞서면 벼슬은 물론 목숨까지 위태로울 수 있습니다. 학수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해가 거의 져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예, 제가 반드시 도리를 찾겠습니다. 대제학이든 민 씨든 상관없습니다. 아이에게 잘못은 없습니다. 할머니가 학수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선비님, 이건 선비님의 일이 아닙니다. 이미 과거 시험도 놓으셨는데 여기에 더 깊이 들어오시면 위험합니다. 학수가 웃었습니다. 쓸쓸하면서도 맑은 웃음이었습니다. 과거는 3년 뒤에 또 있습니다. 하지만 도리에게 오늘 밤은 한 번뿐입니다. 할머니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번에는 소리 없이 흘렀습니다. 그날 밤 학수는 북촌 골목 어귀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할머니는 근처 절에 맡겼습니다. 할머니의 몸 상태가 좋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래 걸었더니
다리가 붓고 기침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여기서 쉬고 계십시오. 선비님은요? 저는 밤새 돌아다녀 보겠습니다. 북촌 어딘가에 도리가 있을 것입니다. 절의 스님이 할머니에게 따뜻한 미음을 내어 주었습니다. 학수가 절을 나서려는데 할머니가 불렀습니다. 선비님, 예, 조심하시오. 막쇠는 거친 사내입니다. 그리고 민씨는 막쇠보다 100배는 무서운 사람입니다. 학수가 고개를 끄덕이고 어둠 속으로 걸어갔습니다. 둘째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날이 밝자 학수는 다시 북촌 골목을 누볐습니다. 아침 일찍 우물가에 모여든 아낙네들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어제 이 근처에서 아이 울음소리를 듣지 못하셨소? 아낙네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아이 울음소리요. 글쎄. 어제 저녁에 정대제학대 쿠원 쪽에서 무슨 소리가 났는데. 뭐 하인들이 싸우는 소리인가 했지. 학수의 귀가 쫑긋했습니다. 정대제학대 쿠원. 학수는 정대제학의 저택 주변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큰 기와집이었습니다. 담장이 높고 대문이 단단하게 닫혀 있었습니다. 대문 앞에 하인 둘이 지키고 서 있었습니다. 정면으로는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학수는 담장을 따라 뒷길로 돌았습니다. 뒷담 쪽으로 가니 좁은 골목이 나왔습니다. 담장 안쪽에서 빨래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녀들이 일하는 소리였습니다. 학수가 담장에 귀를 대고 안쪽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때 뒷문이 열리며 하녀 하나가 빨래 대야를 들고 나왔습니다. 16살 먹은 어린 하녀였습니다. 학수가 다가갔습니다. 아가씨, 잠깐만 여쭈어도 되겠소? 하녀가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뉘시오. 저는 그저 지나가는 선비입니다. 학수가 공손히 읍을 했습니다. 혹시 이 댁에 어린 아이가 있소? 7살쯤 된 사내 아이, 머리카락이 까맣고 곱슬곱슬한. 하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눈이 흔들렸습니다. 무언가를 알고 있는 눈이었습니다. 모릅니다. 하녀가 고개를 숙이고 안으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잠깐만요. 학수가 다급히 말했습니다. 그 아이가 위험할 수 있소. 아이의 할머니가 사흘째 찾고 있소. 제발 아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오. 하녀가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두리번 주위를 살피더니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젯밤에 막쇠 아저씨가 아이를 하나 데려왔어요. 후원 뒤쪽 빈광에 넣어두었지요. 아이가 밤새 울었는데 아무도 가보지 못하게 했어요. 마님의 명이라면서. 학수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도리가 이 안에 있었습니다. 그 광이 어디요? 후원 뒤쪽 감나무 옆이에요. 하지만 선비님,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막쇠가 지키고 있고 마님이 아시면 큰일이 납니다. 하녀가 겁에 질린 얼굴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뒷문이 닫혔습니다. 학수가 담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높았습니다. 그러나 넘지 못할 높이는 아니었습니다. 낮에는 사람 눈이 많았습니다. 밤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학수는 절로 돌아가 할머니에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도리가 정대제학대 쿠원광에 있습니다. 할머니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살아있는 것이요? 밤새 울었다 하니 살아있습니다. 오늘 밤에 데려오겠습니다. 할머니가 학수의 두 손을 붙잡았습니다. 선비님, 위험합니다. 들키면 도둑으로 몰립니다.
양반 대갓집에 무단 침입하면 곤장 30대가 아니라 옥에 갇힙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가시겠소. 아이가 울고 있는데 기다릴 수 없습니다. 할머니가 한참 학수의 눈을 바라보다가 저고리 안쪽 깃을 뜯었습니다. 그 안에 수놓아진 문양이 드러났습니다. 정씨 가문의 문양이었습니다. 이것을 가져가시오. 만약 잡히더라도 이것을 보여주며 이 늙은이의 부탁이라 하시오. 그래도 안 되면 할머니가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제 이름을 대시오. 정씨 집안 대부인이라고. 학수가 고개를 끄덕이고 1000조각을 품에 넣었습니다. 해가 졌습니다. 달이 떠올랐습니다. 초승달이어서 빛이 약했습니다. 담을 넘기에는 좋은 밤이었습니다. 학수는 어둠을 틈타 정 대제학 저택의 뒷담으로 갔습니다. 숨을 고르고 담장에 매달렸습니다. 팔에 힘을 주어 몸을 끌어올렸습니다. 담 위에 올라서니 넓은 후원이 보였습니다. 정원수가 어둠 속에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습니다. 연못이 하나 있었고 그 너머로 감나무가 서 있었습니다. 감나무 옆에 낮은 광이 하나 보였습니다. 문이 바깥에서 빗장으로 잠겨 있었습니다. 학수가 소리 없이 담에서 뛰어내렸습니다. 풀밭에 착지했습니다. 심장이 마구 뛰었지만 호흡을 가다듬으며 감나무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광 앞에 다다랐습니다. 안에서 가느다란 흐느낌이 들렸습니다. 아이의 울음소리였습니다. 학수가 낮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돌아, 돌아야. 울음이 멈추었습니다. 누구요? 떨리는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나는 할머니가 보낸 사람이란다. 할머니, 우리 할매. 그래. 할머니가 너를 찾고 있단다. 지금 데려가마. 안에서 발소리가 다가왔습니다. 문 가까이에서 아이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학수가 빗장을 잡았습니다. 나무 빗장이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밀어 올렸습니다. 삐걱 소리가 났습니다. 학수가 멈추었습니다. 주위를 살폈습니다. 조용했습니다. 다시 빗장을 밀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아이가 보였습니다. 까만 머리카락에 곱슬기가 있는 사내아이였습니다. 볼이 통통하고 입술이 붉었습니다. 눈가가 벌겋게 부어 있었습니다. 옷이 흙투성이었고 맨발이었습니다. 목에 낡은 노끈으로 묶인 작은 옥패가 달려 있었습니다. 돌이었습니다. 돌아야. 학수가 무릎을 꿇고 눈높이를 맞추었습니다. 무섭지? 할머니한테 가자. 도리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그리고 학수에게 달려들어 안겼습니다. 작은 몸이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아저씨. 무서웠어요. 무서운 아저씨가 데려왔어요. 어두운 데 가둬놓고 밥도 안 줬어요. 학수가 도리를 꽉 안았습니다. 이를 악물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었지만 지금은 아이를 안심시키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괜찮다. 이제 괜찮다. 아저씨가 업어서 데려갈 테니 꼭 잡아라. 도리를 등에 업었습니다. 가벼웠습니다. 7살이라기엔 너무 가벼웠습니다. 학수가 다시 담장 쪽으로 걸었습니다. 아이를 업은 채로 담을 넘어야 했습니다. 어려운 일이었지만 방법이 없었습니다. 담장 아래 정원석이 몇 개 놓여 있었습니다. 그것을 딛고 올라가면 될 것이었습니다. 학수가 정원석 위에 올라섰습니다.
도리에게 속삭였습니다. 꼭 잡아. 놓으면 안 돼. 네. 도리가 학수의 목을 꼭 껴안았습니다. 학수가 담장 위에 손을 걸고 몸을 끌어올리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거기 누구냐? 뒤에서 횃불이 번쩍였습니다. 막쇠가 서 있었습니다. 떡 벌어진 어깨에 키가 작고 다부진 체구. 왼쪽 눈 위에 칼자국 흉터가 횃불에 번뜩였습니다. 이놈, 도둑이다. 막쇠가 고함을 질렀습니다. 학수의 피가 얼어붙었습니다. 도리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무서워. 그 아저씨야. 학수가 이를 악물고 담장을 넘으려 했지만 막쇠가 달려들어 학수의 다리를 잡았습니다. 학수가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도리가 등에서 떨어졌습니다. 아이고. 도리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막쇠가 도리를 낚아챘습니다. 그리고 학수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이놈이 대갓집의 도둑질이야. 어디서 온 놈이냐? 학수가 소리쳤습니다. 그 아이를 놓으시오. 아이의 할머니가 찾고 있소. 막쇠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할머니라는 말에 잠깐 동요하는 기색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내 표정을 굳혔습니다.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야. 이 아이는 우리 댁 하인의 자식이야. 상관없는 놈이 왜 남의 집에 들어와. 순식간에 하인들이 몰려왔습니다. 횃불이 여기저기서 켜졌습니다. 학수는 하인 넷에게 붙잡혔습니다. 도둑이 들었다. 포조를 불러. 학수가 외쳤습니다. 도둑이 아니요. 이 아이는 이 집 사람이 빼앗아 온 것이요. 그때 뒤쪽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소란이냐. 하인들이 일제히 허리를 숙였습니다. 횃불 사이로 여인 하나가 걸어왔습니다. 가는 눈에 얇은 입술, 피부가 희고 이목구비가 또렷했으나 웃는 기색이라곤 없는 차가운 얼굴이었습니다. 연두색 비단 저고리에 자주색 치마를 입고 있었습니다. 머리에 금비녀가 빛나고 귀에 금 귀걸이가 달려 있었습니다. 민씨 부인이었습니다. 민씨가 학수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낡은 도포, 끊어진 가끈, 흙투성이 집신. 이자가 누구냐? 예, 마님. 후원에 몰래 들어와 아이를 빼가려 하던 놈입니다. 민씨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입꼬리가 미세하게 올라갔습니다. 도둑이로구나. 아닙니다. 학수가 소리쳤습니다. 이 아이는 이 댁에서 빼앗아 온 것이요. 아이의 할머니가 사흘째 찾고 있소. 민씨의 눈에 차가운 빛이 스쳤습니다. 그러나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라. 무슨 할머니? 이 아이의 할머니요. 이 아이는 우리 집 하인의 자식이다. 할머니가 아니라 할아버지라도 상관없는 일이다. 거짓이요. 학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거짓이라니. 민씨가 한 발짝 다가왔습니다. 남의 집에 무단 침입한 도둑이 거짓을 논하다니 재미있구나. 포조를 불러라. 예, 마님. 하인이 달려갔습니다. 도리가 막쇠의 팔에서 버둥거리며 울었습니다. 아저씨, 할매한테 가고 싶어요. 민씨가 도리에게 시선을 보냈습니다. 차갑기 그지없는 시선이었습니다. 아이를 보는 눈이 아니었습니다. 걸림돌을 보는 눈이었습니다. 시끄러운 아이로구나. 막쇠, 아이를 데려가라. 예, 마님. 막쇠가 도리를 안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도리의 울음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돌아, 돌아야. 학수가 소리쳤지만 하인들이 꽉 잡고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이윽고 포졸이 왔습니다. 학수는 그대로 포승줄에 묶였습니다. 이 자를 옥에 가두어라. 양반 대갓집에 무단 침입하여 절도를 꾀한 죄로 다스리겠다. 민 씨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감정의 동요라고는 티끌만큼도 없었습니다. 학수가 끌려가면서 소리쳤습니다. 반드시 진실이 밝혀질 것이요. 그 아이는 이 집의 핏줄이요. 민 씨의 눈이 그 순간 번뜩였습니다. 가는 눈이 더욱 가늘어졌습니다. 입술이 실처럼 가늘게 닫혔습니다. 학수가 끌려간 뒤 민 씨가 혼잣말을 했습니다. 핏줄이라. 그 늙은이가 어디서 사람을 구한 모양이로구나. 호락호락하지 않군. 민 씨가 하녀를 불렀습니다. 막쇠에게 전해라. 그 아이를 내일 중으로 한양 밖으로 내보내라고. 어디든 보이지 않는 곳으로. 예, 마님. 밤이 깊었습니다. 학수는 한양 남쪽 포도청 옥에 갇혔습니다. 좁고 축축한 방이었습니다. 집 한 줌이 바닥에 깔려 있었고 벽에서 곰팡이 냄새가 났습니다. 학수가 벽에 등을 기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도리의 울음소리가 귀에 맴돌았습니다. 할매한테 가고 싶어요. 가슴이 아렸습니다. 아이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잡히고 말았습니다. 과거 시험도 놓치고 옥에까지 갇혔습니다. 이것을 어머니가 알면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 학수의 눈에서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옥방 밖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쇠창살 사이로 누군가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막쇠였습니다. 학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당신이 왜 여기에? 막쇠가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조용히 하시오. 학수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막쇠의 얼굴이 횃불에 비쳤습니다. 험상궂은 얼굴이었지만 눈빛에 무언가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양심의 가책. 그것이었습니다. 그 아이. 막쇠가 말했습니다. 그 아이가 밤새 울었소. 할매, 할매 하면서. 막쇠가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나도 원래는 그 아이를 이렇게까지 할 생각이 없었소. 마님이 시키니 한 것이오. 그런데 막쇠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이가 내 얼굴을 보고 살려달라고 하는데 나도 사람인지라. 학수가 쇠창살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어찌하려는 것이오? 막쇠가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품에서 작은 종이 쪽지를 꺼내 쇠창살 사이로 밀어 넣었습니다. 마님이 내일 아이를 한양 밖으로 보내라 했소. 이 쪽지에 장소를 적어두었소. 양주 고을 넘어 버려진 절이오. 내일 해 뜨기 전에 아이를 그리로 데려가라는 명을 받았소. 왜 이것을 나에게 알려주시오? 학수가 물었습니다. 막쇠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도 아들이 하나 있소. 그놈이 똑같이 7살이오. 아이 울음소리가 내 새끼 울음소리 같아서 더는 못하겠소. 막쇠가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마님을 배신할 수 없소. 이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요. 나머지는 선비 당신이 알아서 하시오. 막쇠가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학수가 쪽지를 펼쳤습니다. 달빛에 비추어 보니 정말로 장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양주 고을 넘어 폐사된 절. 그런데 학수는 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내일 해 뜨기 전에
이곳을 나갈 수 있을까? 학수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생각을 굴렸습니다. 그때 옥방 건너편에서 코 고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옥졸이었습니다. 작은 탁자에 엎드려 자고 있었습니다. 옆에 술병이 놓여 있었습니다. 학수가 쇠창살 사이로 손을 내밀었습니다. 손가락 끝이 옥졸의 허리춤에 닿을 듯 말 듯 했습니다. 거기에 열쇠 꾸러미가 달려 있었습니다. 한참을 안간힘을 썼습니다. 어깨가 쇠창살에 끼어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그리고 손끝이 열쇠에 닿았습니다. 살며시, 아주 살며시 열쇠를 빼냈습니다. 딸깍. 열쇠가 자물쇠에 맞았습니다. 학수가 숨을 죽이고 문을 열었습니다. 삐걱. 옥졸이 꿈틀했습니다. 학수가 얼어붙었습니다. 그러나 옥졸은 다시 코를 골기 시작했습니다. 학수가 소리 없이 옥을 빠져나왔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총총했습니다. 새벽이 멀지 않았습니다. 먼저 할머니에게 가야 했습니다. 학수는 절을 향해 달렸습니다. 절에 도착하니 할머니가 깨어 있었습니다. 잠을 이루지 못한 얼굴이었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고 입술이 갈라져 있었습니다. 선비님, 옥에서 어찌? 시간이 없습니다. 학수가 숨을 몰아쉬며 말했습니다. 민씨가 도리를 내일 한양 밖으로 보냅니다. 양주 넘어 폐사된 절이라 합니다. 지금 가면 막을 수 있습니다. 할머니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기침을 하며 비틀거렸습니다. 몸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열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는 여기 계십시오. 안 됩니다. 저도 가겠습니다. 할머니, 이 몸으로는 양주까지 가실 수 없습니다. 그래도 학수가 할머니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할머니, 저를 믿으십시오. 반드시 도리를 데려오겠습니다. 할머니는 여기서 기다리십시오. 할머니가 학수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한참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비님, 예, 내 마음이 참으로 곱구나. 이 은혜는 죽어서도 잊지 않겠다. 학수가 허리를 숙여 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절을 나서 한양동문을 향해 달렸습니다. 사흘째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학수는 한양동문을 빠져나와 양주 방향으로 달렸습니다. 아직 어둠이 채 거치지 않은 새벽길이었습니다. 이슬이 집신을 적시고 풀벌레 소리가 어둠 속에서 울었습니다. 양주까지는 40리가 넘는 길이었습니다. 보통 걸음이면 반나절이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그러나 학수는 뛰었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도리의 울음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해가 뜨기 시작했습니다. 산등성이 너머로 붉은 빛이 번져 나왔습니다. 학수의 집신이 벗겨졌습니다. 맨발로 뛰었습니다. 돌과 가시의 발바닥이 찢어졌지만 느끼지 못했습니다. 양주 고을에 들어선 것은 해가 2뼘쯤 떠올랐을 때였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지나가는 농부에게 물었습니다. 이 근처에 폐사된 절이 있소. 폐사요? 아, 뒷산 너머에 법운사라고 있었는데 10년 전에 불이 나서 폐허가 됐지요. 산길로 1시간쯤 올라가면 됩니다. 학수가 뒷산을 향해 달렸습니다. 산길은 가팔랐습니다. 나뭇가지가 얼굴을 때리고 돌부리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그래도 일어나 다시 뛰었습니다. 멀리 기와 조각이 흩어진 터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법운사의 폐허였습니다. 지붕이 내려앉은 법당과 반쯤 무너진 돌담이
남아 있었습니다.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 있었고 까마귀 두어 마리가 지붕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학수가 숨을 고르며 다가갔습니다.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무너진 법당 안에서 말소리가 새어 나왔습니다. 학수가 돌담 뒤에 몸을 숨기고 안을 엿보았습니다. 막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리가 막쇠의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울다 지쳐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작은 몸이 가끔씩 흐느껴 떨렸습니다. 그런데 막쇠의 모습이 의외였습니다. 아이에게 자기 저고리를 벗어 덮어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꺼내 아이에게 내밀었습니다. 주먹밥이었습니다. 먹어라. 막쇠의 목소리가 거칠었지만 아이를 해치려는 기색은 아니었습니다. 도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싫어요. 할매한테 갈래요. 막쇠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먹어야 힘이 나지. 도리가 주먹밥을 받아 한 입 베어 물더니 다시 울기 시작했습니다. 할매 보고 싶어요. 막쇠가 아이의 등을 서툴게 토닥였습니다. 험상궂은 손이었지만 조심스러운 손이었습니다. 학수가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막쇠는 아이를 해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민 씨의 명예에 따라 아이를 숨기는 것이었습니다. 양심의 가책에 시달리면서도 주인을 거역하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학수가 돌담 뒤에서 나왔습니다. 막쇠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당신이 어째서 여기에? 옥에서 어떻게? 그것은 중요하지 않소. 학수가 한 발 다가갔습니다. 당신이 쪽지를 주었기에 온 것이오. 당신도 이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알지 않소. 막쇠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나는 종이오. 마님의 명을 거역할 수 없소. 하지만 쪽지를 주었잖소.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요. 막쇠가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눈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아저씨. 도리가 학수를 보자 달려왔습니다. 어제 할매 보내준다던 아저씨. 데려가 줘요. 할매한테 데려가 줘요. 도리가 학수의 다리에 매달렸습니다. 학수가 도리를 안아 올렸습니다. 막쇠가 손을 내밀었지만 차마 잡지 못했습니다. 주먹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막쇠. 학수가 나직이 말했습니다. 당신에게도 7살 아들이 있다 했소. 당신 아들이 이런 꼴을 당하면 어찌하겠소. 막쇠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가시오. 막쇠가 등을 돌리며 말했습니다. 빨리 가시오. 내가 못 본 척하겠소. 하지만 알아두시오. 마님은 이것으로 끝내지 않을 것이오. 더 큰 수를 쓸 것이오. 학수가 고개를 끄덕이고 도리를 안은 채 산을 내려갔습니다. 도리를 안고 한양으로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학수의 마음에 한 줄기 희망이 피어올랐습니다. 이제 도리를 할머니에게 돌려보내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한양 성문이 보이기 시작했을 때였습니다. 성문 앞에 포졸 넷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비단 도포를 입은 선비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박치근이었습니다. 학수의 발이 멈추었습니다. 박치근이 학수를 발견하고 포졸에게 소리쳤습니다. 저놈이요. 옥에서 도망친 죄인이요. 그리고 저 아이를 보시오. 양반댁에서 아이를 유괴한 놈이요. 포졸들이 우르르 달려왔습니다. 학수가 소리쳤습니다. 거짓이요. 이 아이는 유괴당한 것이 아니라 빼앗긴 것이요.
이 아이의 할머니가 닥쳐라. 포졸이 학수를 제압했습니다. 도리가 학수의 품에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아저씨, 아저씨. 도리가 울부짖었습니다. 박치근이 다가와 혀를 찼습니다. 이학수, 내가 말했지. 내 일이 아니라고. 참견하다 이 꼴이 되었으니 쯧쯧. 학수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박치근 왜 이러는 것이오? 나와 같은 고을 출신이 아니오. 박치근이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포졸 뒤에 가마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가마의 발이 살짝 들려 있었고 그 안에서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민씨 부인이었습니다. 박치근이 학수에게 바짝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민씨 마님이 과거 급제 후 벼슬 자리를 보장해주겠다 하셨소. 세상이란 그런 것이오. 줄을 잘 서야 사는 법이지. 학수의 눈에서 불꽃이 일었습니다. 벼슬 하나에 양심을 팔았소. 박치근이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양심으로 밥을 먹을 수 있소. 양심으로 벼슬을 할 수 있소. 자네도 과거에 급제하려 3년을 준비한 사람 아니오. 나는 그저 더 빠른 길을 찾은 것뿐이오. 학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포졸에 끌려가면서 도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도리가 다른 포졸의 손에 잡혀 울고 있었습니다. 아저씨, 놓으라고요? 할매. 학수의 가슴이 칼로 찌르는 듯 아팠습니다. 학수는 다시 옥에 갇혔습니다. 이번에는 전보다 깊은 곳이었습니다. 빛이 들지 않는 지하 옥방이었습니다. 축축한 벽에서 물이 스며들어 바닥이 질 뻔했습니다. 쥐가 구석에서 스르륵 지나갔습니다. 학수가 벽에 등을 기대고 앉았습니다. 몸이 아팠습니다. 맨발로 40리를 뛴 발바닥이 피투성이었습니다. 하인들에게 붙잡히며 맞은 자리가 욱신거렸습니다. 이틀째 아무것도 먹지 못한 배가 꼬르륵 거렸습니다. 그런데 몸보다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도리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2번이나 실패했습니다. 민씨의 힘은 너무 컸습니다. 포졸도 민씨 편이었고 박치근도 민씨에게 매수당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지금 절에서 기다리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열이 나는 몸으로 도리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학수가 반드시 데려오겠다고 했으니까요. 학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번에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과거 시험을 놓쳤습니다. 어머니의 3년을 날렸습니다. 옥에 갇혔습니다. 도둑 누명을 쓰고 유괴범으로 몰렸습니다. 도리를 구하지도 못했습니다. 무엇 하나 된 것이 없었습니다. 전부 잃었습니다. 학수가 무릎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때 옥방 위에서 빗방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추적추적 내리더니 점점 거세졌습니다. 장대비가 쏟아졌습니다. 천둥 소리가 하늘을 갈랐습니다. 학수는 빗소리를 들으며 어둠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비가 잦아들고 주위가 고요해졌습니다. 그 고요 속에서 학수의 머릿속에 한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들은 목소리였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과거 급제에 있지 않느니라. 사람다운 행실, 그것이 진짜 벼슬이니라. 오 훈장의 목소리였습니다. 학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할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내 마음이 참으로 곱구나. 학수가 눈을 감았습니다. 그래.
마음이 곱다고 했습니다. 사람다운 행실이 진짜 벼슬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은 무엇을 하고 있었던가. 도리를 구하겠다면서 힘으로만 부딪혔습니다. 담을 넘고 옥을 탈출하고 양주까지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민 씨의 힘 앞에 부질없는 짓이었습니다. 힘으로는 이길 수 없었습니다. 민 씨에게는 권력이 있었고 돈이 있었고 사람이 있었습니다. 학수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학수가 눈을 번쩍 떴습니다. 아무것도 없지 않았습니다. 진실이 있었습니다. 도리의 목에 걸린 옥패. 정씨 가문에 가보라고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그것이 있으면 정씨의 피를 증명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의 저고리 안쪽 깃에 수놓아진 정씨 가문의 문양. 주막에서 막쇠가 떨어뜨린 자주색 비단 조각에도 같은 금실수가 있었습니다. 이것들을 대제학 앞에 내놓으면 어떻게 될까? 대제학이 아무리 모른 척하고 싶어도 증거가 눈앞에 놓이면 외면할 수 없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대제학은 민 씨의 눈치를 보고 있었습니다. 민 씨의 친정 세력이 무서웠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적으로 만나봐야 대제학은 움직이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공적인 자리에서 해야 했습니다. 대제학이 모른 척할 수 없는, 민 씨가 손을 쓸 수 없는, 모든 사람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학수의 머릿속에서 하나의 생각이 번개처럼 스쳤습니다. 과거 시험 결과 발표일. 과거 시험 결과 발표는 국왕이 참석하는 공식 행사였습니다. 대제학이 합격자 명단을 읽고 국왕이 직접 급제자에게 어사화를 내리는 자리였습니다. 수백 명의 관료와 선비들이 모이는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대제학 앞에 증거를 들이민다면 대제학은 물론이고 그 누구도 이것을 무시할 수 없을 것이었습니다. 왕이 보는 앞에서 벌어지는 일이니까요. 하지만 학수는 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과거 급제자가 아니니 발표장에 들어갈 자격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학수가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막쇠. 막쇠는 양심의 가책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아이에게 저고리를 벗어 덮어주고 주먹밥을 먹이는 사내였습니다. 처음에 쪽지를 건넨 것도 막쇠였습니다. 막쇠가 민 씨를 완전히 배신하지는 못하더라도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도와준다면 옥에서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정씨 집안의 대부인이었습니다. 아들인 대제학이 아무리 외면해도 어머니가 직접 나선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것이었습니다. 학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계획이 서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학수의 눈이 번쩍 빛났습니다. 길에서 만나는 것들이 때로는 시험장보다 큰 시험이 될 수 있느니라. 오 훈장의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이제야 그 뜻을 알겠습니다. 과거 시험장에서의 시험은 글로 치르는 시험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학수가 치르고 있는 시험은 사람으로서의 시험이었습니다. 사람다운 행실. 그것이 진짜 벼슬이라 했습니다. 학수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둠 속이었지만 눈빛이 단단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학수가 중얼거렸습니다. 과거 시험 결과 발표는 사흘 뒤였습니다. 그 안에 옥에서 나가야 했습니다. 할머니를 만나야 했습니다. 도리를 찾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증거를 들고 발표장에 서야 했습니다. 할 일이 많았습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무작정 힘으로 부딪히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진실로 싸울 것이었습니다. 학수가 어둠 속에서 미소를 지었습니다. 쓸쓸하지만 단단한 미소였습니다. 비가 그치고 있었습니다. 옥방 천장 틈새로 한 줄기 달빛이 스며들었습니다. 작지만 확실한 빛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이었습니다. 옥방 밖에서 익숙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학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최창살 너머로 막수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이번에는 표정이 달랐습니다. 무언가를 결심한 얼굴이었습니다. 선비. 막수의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마님이 도리를 한양밖 먼 곳으로 보내려 하오. 이번에는 아주 먼 곳이오. 함경도 쪽이오. 내일 새벽에 출발시킨다 하오. 학수가 쇠창살을 잡았습니다. 막쇠, 나를 여기서 꺼내주시오. 막쇠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못하오. 내가 옥조를 매수할 힘이 없소. 그러면 한 가지만 해주시오. 학수가 간곡히 말했습니다. 절에 계시는 할머니에게 전가를 보내주시오. 정대부인이라는 분이요. 과거 시험 결과 발표일이 이틀 뒤라고, 그날 발표장으로 오시라고. 그리고 도리를 내일 새벽 전에 빼내어 발표장으로 데려와 달라고. 막쇠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대부인이라니. 그 할머니가 정령대부인이란 말이오? 그렇소. 막쇠의 얼굴이 복잡해졌습니다. 오랫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내가 왜 그래야 하오? 마님을 배신하면 나는 끝이요. 내 가족도 위험하오. 학수가 나직이 말했습니다. 당신 아들 7살이라 했소. 도리와 같은 나이요. 막쇠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만약 당신 아들이 도리와 같은 꼴을 당한다면 당신은 누군가 나서주기를 바라지 않겠소. 막쇠가 눈을 감았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를 뱉었습니다. 알겠소. 막쇠가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옥에서 꺼내주지는 못하겠소. 하지만 대부인께 전가를 전하고 도리를 빼내겠소. 발표장에 아이를 데려가겠소. 나머지는 선비 당신이 알아서 해야 하오. 고맙소. 학수가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고마워하지 마시오. 막쇠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나는 내 아들 얼굴이 떠올라서 하는 것이오. 막쇠가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옥에서 꺼내주지 못한다는 문제가 남았습니다. 학수는 발표장에 가야 했습니다. 옥에 갇힌 채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학수가 옥졸을 불렀습니다. 옥졸 날이. 옥졸이 귀찮다는 듯 다가왔습니다. 뭐냐?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이틀 뒤가 과거 시험 결과 발표일이지요? 그래, 그게 왜? 나리께서는 그날 어디에 근무하십니까? 발표장 경비지. 왜? 학수가 깊이 읍을 했습니다. 나리, 제가 부탁 하나만 올려도 되겠습니까? 저를 발표장에 데려가 주십시오. 옥졸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미친 놈이 아닌가. 죄수를 발표장에 왜 데려가? 대제학 나리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과거 시험의 부정에 관한 것이옵니다. 옥졸의 눈이 커졌습니다. 과거 부정이라고? 예. 이번 과거에 부정이 있었습니다. 대제학 나리 앞에서 직접 구하겠습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나리께서도
공을 세우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옥졸이 턱을 만졌습니다. 과거 부정이라면 조정을 뒤흔들 대사건이었습니다. 이것을 고발하는 데 기여했다면 큰 공이 될 터였습니다. 정말이냐? 거짓이면 내 목이 날아간다. 거짓이면 기꺼이 목을 내놓겠습니다. 옥졸이 한참을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이틀 뒤 발표장에 데려가마. 단, 포승줄은 풀지 않는다. 감사합니다. 학수가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과거 시험 결과 발표일이 밝았습니다. 성균관 앞마당에 높은 단이 설치되었습니다. 정면에 왕이 어좌가 놓여 있었고 그 아래로 대제학의 자리가 있었습니다. 양쪽으로 관료들이 도열해 있었습니다. 마당에는 시험을 치른 선비 수백 명이 모여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임금이 어좌에 올랐습니다. 신하들이 일제히 엎드려 절을 올렸습니다. 대제학 정희영이 합격자 명단을 든 채 앞으로 나왔습니다. 떡 벌어진 어깨에 위엄 있는 체구. 수염을 단정히 기르고 눈매가 날카로웠습니다. 검은 사모에 홍색 관복, 허리에 서대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조선 최고의 문관답게 당당한 모습이었습니다. 전하, 이번 과거 시험의 합격자를 발표하옵니다. 정희영의 목소리가 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잠깐, 마당 뒤쪽에서 외침이 들려왔습니다. 모든 사람의 고개가 돌아갔습니다. 포승줄에 묶인 채 옥졸에게 끌려오는 사내가 있었습니다. 낡은 도포는 흙투성이었고 갓은 어디에 놓고 왔는지 없었습니다. 맨발이었고 얼굴은 수척했습니다. 그러나 눈빛만은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이학수였습니다. 웅성거림이 퍼졌습니다. 저놈이 누구냐? 죄수를 왜 여기에 데려온 것이냐? 무례하다. 관리가 호통쳤습니다. 이놈, 감히 어전에서 행패냐? 학수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전하, 소인 이학수, 과거 시험의 부정과 이 나라의 기강을 바로잡을 일을 고하고자 하옵니다. 마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왕이 어좌에서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과거 부정이라 했느냐? 예, 전하. 정희영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학수를 알아보았습니다. 사흘 전 자기 집 후원에서 잡힌 그 선비였습니다. 전하, 저자는 양반 대갓집에 침입하여 절도를 꾀한 죄인이옵니다. 정희영이 서둘러 말했습니다. 어전을 더럽히는 것이니 당장 끌어내소서. 잠깐. 왕이 손을 들었습니다. 과거 부정이라 함은 중한 말이다. 먼저 들어보겠다. 학수가 왕 앞에 엎드렸습니다. 포승줄에 묶인 채로. 전하, 소인은 충청도 공주에서 올라온 선비입니다. 3년을 준비하여 이번 과거를 치르러 왔습니다. 그러나 시험 당일 한 가지 사정이 생겨 시험을 치르지 못했습니다. 사정이란 무엇이냐? 학수가 머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정희영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시험장 앞에서 손자를 잃고 울부짖는 할머니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 할머니의 손자는 누군가에 의해 빼앗겨 갔습니다. 정희영의 눈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소인은 시험을 포기하고 사흘간 그 아이를 찾아 헤맸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학수의 목소리가 마당에 울렸습니다. 그 아이는 바로 대제학 정희영 나리의 아들입니다. 마당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웅성거림이 파도처럼 퍼졌습니다.
대제학의 아들? 무슨 소리냐? 대제학에게 아들이 있었단 말이냐? 정희영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거짓이오. 전하, 저자의 헛소리를 믿지 마소서. 거짓이 아닙니다. 학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 마당 한쪽에서 또 하나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휘영아. 모든 사람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허리가 굽은 노파가 아이의 손을 잡고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빛바랜 삼배 저고리에 갈색 무명 치마, 비녀 하나 없이 천으로 머리를 동인 모습. 그러나 눈빛만은 형형했습니다. 정대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까만 머리에 곱슬기가 있는 사내 아이, 돌이었습니다. 그 뒤에 막쇠가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습니다. 정희영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어머니?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대부인이 아들 앞에 섰습니다. 늙고 허리가 굽은 어머니가 당당한 관복의 아들 앞에 서자 마당이 쥐 죽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휘영아. 대부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러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가 누구의 핏줄인지 아직도 모른 채 하시렵니까? 정희영의 입술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대부인이 도리의 목에 걸린 옥패를 들어 올렸습니다. 이 옥패를 보아라. 이것은 우리 정씨 가문의 가보다. 3대째 적자에게 물려주던 것이다. 이것을 향이가 죽으면서 이 아이의 목에 걸어준 것이다. 마당이 술렁였습니다. 관료들이 고개를 내밀어 옥패를 바라보았습니다. 정희영이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여기서 이러시면 어째? 대부인이 호통쳤습니다. 아들보다 머리 하나가 작은 늙은 어머니였지만 그 기세에 정희영이 한 발 물러섰습니다. 내가 체면이 무서워 제 핏줄을 내팽개쳤다. 그 사이 민 씨가 이 아이를 빼앗아 죽이려 했다. 7살 어린 것을 어두운 광야에 가두고 밥도 주지 않았다. 대부인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이 늙은 어미가 길바닥에서 울부짖는데 내 마누라 종이 아이를 채어갔다. 포졸에게 말해도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다. 대부인이 학수를 가리켰습니다. 이 선비 하나, 이름도 모르는 가난한 선비 하나가 3년 준비한 과거 시험을 버리고 이 늙은이의 손자를 찾아주었다. 내 아들을 대신 찾아준 것이 남이지 아비인 내가 아니다. 정희영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관복 차림의 대제학이 어머니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머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소자가 잘못했습니다. 왕이 어좌에서 일어났습니다. 대제학. 서늘한 목소리였습니다. 경에게 자녀가 있었다는 것이 사실이냐? 정희영이 바닥에 이마를 대고 엎드렸습니다. 전하, 죄송하옵니다. 사실이옵니다. 7년 전 기녀 향이와의 사이에서 난 아이옵니다. 본부인 민 씨가 무서워 숨겼사옵니다. 민 씨라. 왕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그 민 씨가 아이를 해치려 했다는 것도 사실이냐? 막쇠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전하, 소인은 정대제학 댁에서 일하는 막쇠라 하옵니다. 본부인 민 씨 마님의 명을 받아 아이를 빼돌린 것은 소인이옵니다. 마당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마님은 소인에게 아이를 한양 밖으로 내보내라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양주 폐사 근처에 두라 하였고 나중에는 함경도로 보내라 하셨습니다.
아이를 영영 사라지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막쇠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소인이 비록 종이 오나 이것만은 차마 못하겠사옵니다. 7살 어린 것의 울음소리가 소인의 가슴을 쥐어 뜯었사옵니다. 왕의 얼굴이 단단하게 굳었습니다. 민 씨를 당장 잡아들여라. 포졸이 달려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민 씨 부인이 끌려왔습니다. 가마에서 내린 민 씨의 얼굴은 창백했으나 아직 기세가 꺾이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전하, 이것은 모함이옵니다. 민 씨가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저 늙은 종이 미쳐서 헛소리를 하는 것이옵니다. 모함이라. 왕이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어찌 설명하겠느냐. 학수가 품에서 자주색 비단 조각을 꺼냈습니다. 전하, 이것은 막쇠가 아이를 채어간 주막에서 떨어뜨리고 간 천 조각이옵니다. 자주색 비단에 금실수 놓기, 민 씨 부인의 옷감과 같은 것이옵니다. 민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학수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전하, 한 가지 더 아래옵니다. 이번 과거 시험에서 부정이 있었사옵니다. 마당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천안의 박치근이라는 자가 민 씨 부인으로부터 급제 후 벼슬자리를 보장받는 대가로 소인을 옥에 가둔 거짓 증언을 하였습니다. 소인을 유괴범으로 몰아 진실을 묻으려 한 것이옵니다. 박치근을 데려오라. 왕이 명했습니다. 잠시 후 박치근이 끌려왔습니다. 얼굴이 햇빛이었습니다. 다리가 후들후들 떨려 제대로 서 있지 못했습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전하. 박치근이 더듬거렸습니다. 그래. 왕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민 씨 가마 옆에 서서 포졸에게 이 학수를 잡으라 한 것은 무엇이냐? 박치근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빠졌습니다. 왕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옥졸이 학수를 데려오면서 사정을 미리 보고한 것이었습니다. 박치근이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전하, 살려주소서. 민 씨 마님이 급제 후 종산품 벼슬을 보장하겠다 하여 눈이 멀었사옵니다. 마당에 탄식이 퍼졌습니다. 왕이 민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민 씨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7년 전 기녀와 그 아이를 내쫓은 것, 사흘 전 아이를 빼앗아 가둔 것, 이 학수를 거짓으로 옥에 가둔 것, 박치근을 매수하여 과거 부정을 꾀한 것, 이것이 모두 사실이냐? 민 씨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한참을 버텼습니다. 그런데 그때 정희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전하, 정희영의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습니다. 민 씨의 잘못은 사실이오나 근본 원인은 소신에게 있사옵니다. 소신이 제 핏줄을 외면하고 체면만 좇은 탓이옵니다. 소신의 벼슬을 거두어 주소서. 왕이 한참 정희영을 바라보았습니다. 민 씨가 마침내 무릎을 꿇었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자기 남편마저 등을 돌린 것이었습니다. 전하, 민 씨의 목소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소첩이 잘못했사옵니다. 왕이 선언했습니다. 민 씨 부인은 7살 어린아이를 해치려 한 죄, 거짓 증언을 사주하여 무고한 백성을 옥에 가둔 죄, 과거 시험의 부정을 꾀한 죄, 이 3가지 죄로 가산을 몰수하고 관비로 강등한다. 민 씨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관비, 양반 세도가의 딸에서 관청의 종으로 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박치근은 과거 부정에
가담한 죄로 영구히 과거 응시를 금한다. 아울러 곤장 30대에 처한다. 박치근이 엎드려 울부짖었습니다. 전하, 살려주소서. 포졸이 민씨와 박치근을 끌고 갔습니다. 민씨가 끌려가면서 돌아보았습니다. 정희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정희영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마당이 쥐 죽은 듯 고요했습니다. 왕이 학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이학수. 예, 전하. 내가 과거 시험을 포기하고 남의 아이를 찾아 사흘을 헤맸다는 것이 사실이냐? 예, 전하. 왜 그리하였느냐? 학수가 바닥에 이마를 대었습니다. 전하, 소인의 스승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과거 급제에 있지 않고 사람다운 행실에 있다고. 소인은 길에서 우는 할머니를 보았고 제 어머니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시험을 치르러 가는 것보다 사람을 돕는 것이 먼저라 여겼습니다. 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년을 준비한 과거를 포기하고 모르는 사람의 아이를 찾아 헤맨 선비. 옥에 갇히면서도 진실을 밝히려 한 선비. 이것이야말로 과거 시험 1000번보다 값진 것이니라. 왕이 명했습니다. 이학수에게 특별히 급제에 준하는 벼슬을 내린다. 사헌부 감찰로 임명하여 불의를 살피게 하라. 마당에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사헌부 감찰이라면 관리들의 비리를 감찰하는 직책이었습니다. 과거 시험을 치르지 않고 벼슬을 받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학수가 바닥에 엎드려 눈물을 흘렸습니다. 전하, 황공하옵니다. 왕이 정희영에게 말했습니다. 대제학. 예, 전하. 경의 벼슬은 거두지 않겠다. 다만 경에게 명하노니 어머니를 모시고 손자를 거두어 가문을 바로 세워라. 체면이 아닌 사람이 먼저라는 것을 잊지 마라. 정희영이 엎드려 울었습니다. 전하의 은혜 잊지 않겠사옵니다. 대부인이 학수에게 다가왔습니다. 도리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선비님, 대부인이 학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 이제 감찰 날이시구나. 학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머니가 계셨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도리가 학수에게 안겼습니다. 아저씨, 고마워요. 학수가 도리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이의 목에 걸린 옥패가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정희영이 학수 앞으로 왔습니다. 한참을 바라보다가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대제학이 가난한 선비에게 절을 한 것이었습니다. 이 선비, 아니 감찰나리, 내 아이를 지켜주었소.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학수가 정희영을 일으켰습니다. 은혜가 아닙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마당에 박수 소리가 퍼졌습니다. 관료들과 선비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어전에서 박수가 울리는 것은 유례없는 일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감찰 벼슬을 받은 이학수는 고향 충청도 공주로 금이 환영했습니다. 관복을 입고 사모관대를 갖추었습니다. 볼에 살이 올랐고 눈빛에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러나 걸음걸이는 여전히 소박했고 마을 사람 누구에게나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머니 윤 씨가 대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들을 보자 앞치마로 얼굴을 가리고 울었습니다. 어머니. 학수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3년 모은 돈으로 과거에 급제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다운 일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윤 씨가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던 손이 여전히 거칠었지만 이제는 따뜻했습니다.
그것으로 됐다. 윤 씨가 웃으며 울었습니다. 내가 무사히 돌아온 것으로 다 됐다. 학수는 어머니를 한양으로 모셨습니다. 작지만 깨끗한 집을 마련하고 어머니를 편히 모셨습니다. 더 이상 새벽에 빨래를 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더 이상 밤에 삭바느질을 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정대부인은 아들 정희영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도리는 정씨 가문의 정식 자녀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도리는 씩 자란 뒤 과거에 급제하여 어진 관리가 되었다 합니다. 막쇠는 벌을 받아야 했으나 학수가 왕에게 선처를 청했습니다. 막쇠는 마지막에 양심을 따른 자입니다. 벌보다 기회를 주소서. 왕이 이를 허락하여 막쇠는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막쇠는 고향으로 돌아가 아들과 함께 농사를 지으며 살았습니다.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학수가 감찰의 업무를 마치고 저녁에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한양 남대문 근처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문득 발걸음이 멈추었습니다. 그곳이었습니다. 3년 전 과거 시험을 포기하고 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던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학수가 잠시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노을이 물들고 있었습니다. 매화가 활짝 피어 향기를 뿌리고 있었습니다. 3년 전 이곳에서 학수는 가난하고 초라한 선비였습니다. 낡은 도포에 끊어진 가끈, 헤어진 소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지금은 관복을 입고 당당히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달라진 것은 옷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 그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같았습니다. 학수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어머니가 기다리는 집으로. 사람의 가치는 시험의 성적에 있지 않고 어려운 이 앞에서 내미는 한 손에 있는 법입니다. 3년의 시간보다 사흘의 진심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했습니다만 하늘이 돕는 자란 결국 남을 먼저 돕는 자가 아닐까요?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더 재미있는 영상들도 함께 해주세요. 그럼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